이제 클래스를 정의할 때 이제 상태를 정의해야 되겠고 그 클래스의 객체들이 하는 행위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메소드를 함수를 구현해야 되는데 함수를 구현해야 될 때 우리가 좀 검토해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은 꼭 자바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닐 수 있고 또 일반적으로 함수를 만들 때도 적용될 수 있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구분해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메소드 하나 구현해야 될 때 이 메소드가 객체 메소드가 맞는 건지 아니면 클래스 메소드가 돼야 되는지, 클래스 메소드니까 객체 메소드가 아닌 거죠. 스태틱 메소드가 돼야 되는 건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객체 상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객체 메소드로 사용될 일이 없겠죠. 객체 메소드라는 것은 반드시 뭘 사용해야 돼? 객체의 상태를 사용해야 돼요. 객체가 있는데 객체 상태 하나도 사용하지 않아. 그럼 걔는 거기에 있을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객체 메소드의 위치, A라는 클래스에 이 F라는 함수를 만들려고 생각했는데 안의 내용이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이게 주로 뭐에 좌우되는 거예요? A의 객체 상태에 좌우된다기보다는 뭐에 좌우돼? 인자 B의 상태에서 좌우가 많이 되는 거죠. 이 내용은 여기 있어야 될 내용이 아닐 수 있어요. 어디가 있어야 될 B에 가 있어야 될 내용일 수 있어요. 특히 이런 코드들. 즉 어떤 함수를 만드는데 요 A 함수를 만드는데 이 안에 조건문이 있어요. 반복문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조건식이 이 상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애를 이용해. 인자 애를 이용한다든지 뭐 이런 애를 이용해요. 그럼 여기 있어야 될 애가 아니에요. 그거를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서 객체 메소드의 위치가 이 F가 여기가 아니라 B에 있어야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잘못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개의 클래스를 만드는데 요 메소드가 원래는 B에 가는 게 더 A에 정의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에 대부분 많은 경우에는 이런 반복문이나 조건문이나 이 조건식을 보면 좀 돼요. 이 조건식이 얘의 상태를 의존하지 않는다면 이 코드는 여기에 있을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봤는데 얘는 객체 메소드도 맞아. 그리고 여기에 있어야 될 애도 맞아요. 그러면 얘의 접근 권한이 뭐가 돼야 되는 건지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얘는 밖에서 이 객체와 상호작용할 때 필요한 애인지 아니면 내부적으로만 필요한 애인지. 그러니까 요 F는 밖에서 상호작용하는데 이 F가 복잡하다 보니까 G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여기서 쓰고 있어요. 모듈화를 했어요. 그럼 G는 보통 어떻게 되겠어요? 프라이빗 메소드가 되겠죠. 여기 네이버선 쓰는 거지 밖에서 G를 직접적으로 호출할 이유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 권한을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사전 사후 조건을 확실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 메소드가 정상적인로 동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전 조건은 뭔지 그리고 사전 조건이 만족이 됐을 때 시행되고 나서 최종적인 결과는 뭐가 돼야 되는지 그게 사후 조건이에요. 그래서 사전 조건, 사후 조건 검토해야 되겠고 그런 과정에서 이 사전 조건은 인자하고도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요 인자의 아까처럼 deposit 그리고 withdraw에서의 amount는 양수여야 되죠. 음수이면 안 되죠. 그게 사전 조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전 조건은 객체의 상태일 수도 있고 매개 변수는 인자의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봐야 되는데 인자 수가 너무 많으면 이것도 잘못 설계한 거 아닌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자의 개수. 인자의 개수를 너무 많이 보통은 한 3개 맥시멈? 그게 딱 좋대요. 그거보다 많아지면은 뭔가 한번 이 메소드의 개수를 줄이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원래는 구현하기 전에 TDD 방식 쓴다면 뭐부터 해야 돼?
테스트부터 만들어야 되죠. 그럼 테스트를 만들려면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테스트해 봐야 되는지를 검토해야 되겠죠. 특히 우리 뭐 이런 프로그램 경시대 문제 같은 거 풀 때에는 더더욱 그렇죠. 내가 그 나와 있는 예제에 대해서만 통과되는 게 아니라 그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수많은 테스트 케이스에서도 다 정상적으로 결과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제출하기 전에 어떻게 어떤 테스트 갖고 테스트해 봤을 때 돌아가면 내 거는 모든 경우에 다 돌아가겠구나를 검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검증할 때 사용할 테스트 케이스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많이 해봐야 되는 거지. 많이 해보면 경험이 쌓이고 그럼 노하우가 생기는 거예요. 많이 안 해보면 잘 모르죠. 많이 하다 보면 이런 실수도 해보고 저런 실수도 해보다 보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게 또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점점 생기겠죠. 그때는 이걸 생각 못 했었구나. 또 이때는 이때 못 했구나.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는 이걸 반영해서 해야 되죠. 그리고 예외적인 상황은 뭔지. 그리고 부작용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예를 들면 요런 거. 요것도 내가 많이 드는 예제인데 요거는 사용할 테스트 케이스나 사전 조건 측면에서 한번 예를 봅시다. 이 코드가 뭐 하는 건지 알겠죠? 음수이면 양수로 바꿔주는 거죠. 그런데 이 코드의 자바에서의 문제점은 뭘까? 자바가 아니더라도 이 코드가 C++ 코드, C 코드에도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려고 그러면은 뭘 봐야 돼? 항상 인자를 봐야 되겠죠. 인자를 보면 또 인자의 범위를 봐야 되겠죠. int x니까 음수에서 양수가 다 되는 거예요. 뭐 양수가 오면 그대로 양수를 주니까 문제가 생길 일은 없죠. 그러면 이제 음수는 양수로 바꿔줘야 되는데 우리 세계에서 이 프로그램 세계에서는 이런 그 사인드 타입에서는 모든 음수에 대해서 대응되는 양수가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죠. 맨 작은 음수 걔는 대응되는 양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int 그 최소값 -2 뭐 해가지고 8 된 애가 들어오면은 걔는 안 돼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했던 거하고는 다른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걔를 마이너스하면 어떻게 되나? 무슨 값이 될까? 하여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상황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단순한 함수임에도 무심걸 쓰다 보면은 에러가 나는 거죠. 뭐 이런 거. int가 아니구나. 지난번에 얘기했던 건가? 다른 수업인가? 하도 그래서 is odd. return 이렇게 되면 얘는 주어진 수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모두 2에서 나머지가 1이면 홀수 이렇게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역시도 얘랑 똑같이 인자가 하나고 범위가 마이너스부터 양수예요. 그럼 마이너스의 양수는 이거 문제 없겠죠.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될까? -1 모두 2는 얼마일까? 얘 얼마일까? 1일까? 뭐예요? -1이에요. 그러면 -1에 대해서 -3에 대해서 우리가 뭘 기대할까? 걔도 홀수를 줘야 될까? 뭘 해야 될까? 그런 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이런 건. 만약 -1도 홀수로 판단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1과 AND 하면은 얘는 0x01이죠. 마지막 비트만 1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0이고 AND 하면은 뭐만 남아?
마지막 비트 값만 남죠. 그 비트 값은 마이너스 1이든 마이너스 3이든 맨 마지막 비트 값은 1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얘는 음수일 때도 되고 양수일 때도 됩니다. 여기다 얘 대신에 이걸 딱 넣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코드를 만들 때 요 인자를 보고 그거의 범위를 잘 생각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 줘야 돼요. 만들어 놓고 그냥 울룰라 쓰다 보니까 이거를 기대 않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러지만 항상 양수일 때만 써. 그럼 문제 안 되겠죠. 근데 어쨌든 음수 썼는데 마이너스 1도 is odd로 판단해 주기 비대는데 안 돼. 그러면 그걸 디버깅 할 때 무진장 에러 모드 상황을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코드에 대해서 무진장 확증 편향을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코드 문제 없을 거다. 얘에서 설마 문제 있을까? 근데 이 문제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테스트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거는 있으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조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객체 지향이니까 두 가지 살펴보면 돼요. 그 함수가 호출되기 전에 객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태, 그게 있을 수 있고, 인자의 상태, 매개 변수의 상태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디포지트의 경우에는 사전 조건은 어마운트가 뭐다? 양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전 조건이에요. 그래서 그 사전 조건을 내가 알아차렸어. 그럼 그 사전 조건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왜? 사전 조건을 위배하는 건 누구의 책임이에요? 사전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 거는 이 개발자, 요 함수를 만든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호출하는 사람의 책임이에요. 왜? 얘는 이 전에 뭘 할 수 있어요? 이 어마운트 검사할 수 있잖아요. 검사하고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얘 책임이 아니에요. 근데 얘 책임이 아니지만 엉뚱한 게 들어온다고 해서 반영시켜서 오류 상태로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음수가 들어오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근데 음수가 들어왔었는지 뭐가 왔었는지는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인지를 못하죠, 잘. 왜? 아무것도 안 하고 넘어갔으니까. 그런데 이런 오류는 음수로 들어온 거는 뭐 때문에 발생되는 오류다? 프로그램 오류일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프로그램 오류를 어떻게 해야 될까? 빨리 찾아야 돼. 빨리 찾아서 고쳐줘야 돼. 그러려면은 문제가 생겼다는 거를 개발자가 어떻게 빨리 알아차려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예외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5장에 설명드리는데 얘하고 얘 혹시 차이점 아시는 분? 얘는 예외를 발생시켰어요. 자바에서 쓰는 방법이에요. C++는 뭐 new 안 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는데 하여튼 new 요 예외를 발생시켰습니다. 이거 스펠링 틀렸겠다. 얘는 assert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한 뭐 그런 거예요. C에서는 C++에서는 이 assert가 매크로 형태로 제공이 돼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놓고 프로그램 다 짰어. 근데 그 프로그램 내에서 절대 발생 안 해. 그럼 얘는 실제 디플로이 할 때 필요하네요, 안 해요? 필요 없어져요. 그러면 얘를 지워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얘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서트는 그냥 옵션에서 안 쓰겠다 그러면 얘는 다 무시되는 코드예요. 근데 얘는 무시되는 코드는 아니죠. 계속 남아있는 코드예요. 그럼 얘를 디플로이 할 때 이제 이런 거는 언제 필요한 거예요? 개발 과정에서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발이 완료했어. 전혀 이 문제가 여러 번 테스트했는데 안 나. 그럼 굳이 넣어놓을 필요가 없어요. 실제 디플로이 됐을 때는 안 발생할 테니까. 그러면 삭제를 해야 되는데 번거롭죠. 그래서 프로그래밍 오류는
요렇게 할 수도 있고 요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 차이가 있다. 그거 나중에 또 한번 설명드리고, 사후 조건은 반환값의 정확성 또는 객체의 상태예요. 그럼 뭐 얘는 반환값이 없죠. 얘는 반환값이 있어요. 근데 이런 애는 뭐 워낙 단순한 애니까 별로 의미가 없죠. 근데 좀 복잡한 애는 얘를 불렀을 때 호출되는 것이 내가 기대하는 게 있겠죠. 그럼 디버깅 할 때 그걸 기준으로 디버깅이 돼야 되겠죠. 맞게 나오나. 그리고 얘는 이 지나고 나서의 상태는 뭐가 돼야 될까? 항상 디포짓은 양수해야 된다. 이런 이제 상태, 객체가 갖고 있어야 될 상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후 조건으로 검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포스 조건은 갭 밸런스는 양수다. 요 밸런스는 어마어마만큼 증가돼야 되고 프리컨디션이 많다면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봤더니 이제 여기서 생각한 게 요거죠. 갭 밸런스가 0보다 크다. 근데 이 갭 밸런스를 봤더니 얘는 요 함수에서만 만족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만족해야 돼요? 모든 메소드에서 다 만족을 해야 되는 애예요. 요 조건은 항상 뭐 계좌가 잔액 정보가 0보다 커야 된다. 마이너스 통장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항상 잔액은 0보다 커야 된다. 그럼 얘는 어떤 메소드를 부르든지 항상 만족해야 되는 조건이죠. 그럼 걔를 뭐라 그러냐면은 클래스 인베리언트라고 그래요. 또는 뭐 오브젝트 인베리언트. 그러니까 그 객체가 계속 만족해야 되는 조건이 돼요. 그럼 이런 조건들은 무슨 도움이 될까? 여러분들이 디버깅하고 테스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돼요. 항상. 만약에 우리가 프로그램 테스트 보다가 밸런스가 음수가 돼 있어. 그러면은 여기가 사고 친 거죠. 그 검사해야 될 어떤 기준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클래스 인베리언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클래스 설계를 할 때 그 클래스에 혹시 인베리언트한 조건들이 있는지 찾아보시면 좋아요. 그러면 그것이 뭐가 돼요? 여러분들이 이 코드들을 검사하고 디버깅할 때 주의 있게 살펴보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우리가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은 루프 인베리언트라는 것도 있었어요. 루프 인베리언트. 그거는 반복문이 돌아갈 때마다 항상 반복하는 과정에서 늘 만족이 되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1부터 n까지 더해주는 건데 중간에 잘라도 썸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야 돼? 그 k까지의 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은 안 변해. 1부터 i까지의 합. 그러니까 이런 반복문을 우리가 디버깅해야 될 때는 뭐 필요해? 루프 인베리언트를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디버깅의 시점이 되니까. 그래서 보통은 프린트F 같은 걸로 간단하게 찍어보면서 이 찍어진 값들이 루프 인베리언트를 만족하고 있는지 보면 루프가 잘 돌아간다는 거 알 수 있죠. 디버깅한 방법들. 그래서 디버깅 할 때 인베리언트라는 것들이 이제 들어오는데 여러분들 한 가지 더, 요 루프 인베리언트는 이미 많이 알았을 수 있는데 객체 지향을 할 때는 요 클래스 인베리언트라는 그 객체가 늘 만족해야 되는 조건이 혹시 있으면 그런 것들을 내가 메모해 놓고 활용하면 좋다. 그 다음에 이제 부작용. 전산학에서 초기부터 함수가 부작용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함수가 값을 생성한 것 외에 상태를 변경하거나 호출할 함수 또는 외부와 의미 있는 상호작용하는 경우에 부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함수는 int abs int x, 얘는 순수 함수예요. 부작용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주어진 값 줘봤자 호출한 데서 아무 변화 없죠. 콜바이 밸류죠. 나온 값이 오고 여기서 하는 짓은 다른 데 영향을 안 줘요. 그러면 얘는 사이드 이펙트가 있는 함수예요? 없는 함수예요. 근데 요 C에서 요 수업이라는 함수는 사이드 이펙트가 있어요. 왜? 우리가 거기다가 어떤 인자를 주고 끝나고 나면 그 함수에서 변화가 생겼죠. 그래서 여기에 뭐 void
F, int, A, B가 있었는데 수업 A, B 하면 요거 끝나고 나면 A, B의 값이 바뀌어 있죠. 그럼 요거는 뭐야? 사이드 이펙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사이드 이펙트가 있는 거는 왜 나쁠까? 디버깅 할 때 귀찮아요. 그렇죠? 얘가 사이드 이펙트가 없는 거면 이 구성하는 것들은 뭐만 보면 돼? 여기만 보면 돼요. 근데 사이드 이펙트 있는 순간에는 이 세부적인 함수 안에까지 또 들어가서 문제점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는 사이드 이펙트가 없는 함수를 만들어서 쓰면 좋다. 그거를 pure function 뭐 이렇게 하는데, 저런 거 말고 객체 지향에서는 어떤 것들이 추가적으로 또 사이드 이펙트라고 얘기되냐면은, 메소드가 호출된 객체 외에 다른 객체의 상태를 변경하면은 얘는 사이드 이펙트가 있다고 그래요. 사이드 이펙트. 그러니까 A.fu 뭐 이렇게 부르면 얘만 바뀌어져야 돼. 바꿔더라도. 요 객체의 상태만 바꿔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뭐 하는 거야? 계좌 이체라는 거야. 계좌 이체는 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돈이 넘어가죠. 그럼 이렇게 하면 피처를 중심으로 호출이 됐어요. 그럼 일반적인 객체 지향에서는 피처는 바뀔 수 있다라는 걸 견지하는데, 여기는 피처도 바뀌고 모두 바뀌어. 텀도 바뀌죠. 이거는 사이드 이펙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 만드는 게 좋아요. 그럼 어떻게 만드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를 만들면 A, F 이렇게 하면 얘만 바뀌도록 설계를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요거 객체 지향에서는 자기 자신 말고 다른 사람, 다른 인자로 받은 애의 상태까지 바꾸게 되면은 사이드 이펙트가 있는 거고, 사이드 이펙트가 있으면 뭐가 어려워져요? 디버깅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 효율성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또 사이드 이펙트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프린트 밸런스에서 저기다가 시스템 아웃을 찍었어요. 그러면 요 메소드는 어떤 응용에서만 동작하죠? 시스템 아웃은 어디다 출력해줘? 콘솔에다 출력해주죠. 그럼 저 함수는 콘솔 응용에서만 의미가 있어요. 다른 데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GUI와 연관이 되어 있는 클래스가 아니면은 어떤 환경에 의존하는 코드가 클래스 내에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건 만드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가 잔액 정보를 찍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용해야 돼요. 거기서 GUI와 상호작용하는 코드에서 이렇게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를 찍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 요것도 다 콘솔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뱅크 어카운트라는 클래스는 어떤 환경에 의존하는 애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든지 개발하든지 간에 동일하게 동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다. 그럼 부작용, 객체 지향의 부작용이란 중심이 된 객체 말고 다른 객체를 수정하는 경우, 또 어떤 환경에서만 돌아갈 수 있는 코드가 들어가 있는 경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안 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메소드 구현하게 되면 매개 변수들이 있고 이제 인자들이 넘어가는데, C에서는 call by value라는 게 있고 call by pointer라는 게 있고요. C++는 call by value, call by pointer, call by reference라는 게 있어요. 자바에서는 call by value만 있습니다. 값 전달 방식만 존재해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그리고 값 전달 방식만 존재하는데 존재하는 타입이 몇 종류? 크게 보면 두 종류밖에 없어요. 원시 타입과 참조 타입. 자, 그래서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 간단하게 값 전달과 참조 전달 방식의 차이점은 뭐냐면, 값 전달은 한 함수에서 다른 함수로 전달될 때 데이터 자체가 하는 게 아니라
얘는 그대로 있고 변수는 그대로 있고 뭐만 가는 거예요? 데이터만 복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G에서 바꿔도 뭘 바꿔도 매개 변수 갖고 뭘 하든지 간에 얘한테 영향 줘요? 안 줘요? 안 주는 게 값 전달 방식이에요. 참조 전달은 뭐 실제는 주소가 넘어가는 거지만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 자체가 넘어간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개념적으로는. 어? 그래서 여기서 바꾸고 지감사 끝나면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게 참조에 의한 전달. 근데 자바에는 이거 있어요, 없어요? 이 방식 있어요, 없어요? 자바에는 없다. 이 방식만 있다. 그럼 뭘 이해해야 되면 돼? 원시 타입을 값 전달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고 참조 타입을 값 전달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만 이해하면은 자바에서 인자 전달과 관련된 내용을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C++의 내용인데 간단히 보면 요게 뭐예요? 무슨 방식? call by 요게 call by value죠. 그걸 보려고 그러면 뭘 봐야 돼? 보통 저 매개 변수를 보시면 돼요. 저 매개 변수는 call by value 형태죠. 그러면 여기에 0을 넘어가서 저기서 뭐 해도 메인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얘는 인자가 주소네, 포인터네. 그럼 call by 포인터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소가 넘어가서 요쪽 것. 내게 아닌 애를 수정할 수 있어요. 내 집에 있는 아닌 애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얘는 뭐야? 레퍼런스 된 거죠. 똑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둘 다 비슷한 효과. 그런데 얘는 요 전달했던 걸 볼 때나 쟤를 볼 때나 확실하게 어떤 전달 방식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얘는 어때? 얘는 요것만 보면 이해를 못해요. call by value인지 call by reference인지 구분할 수 없어요. 어디서 봐야 돼? 저 매개 변수를 봐야 돼요. 또 이 안에서 요 사용에만 보고서는 또 몰라요. 그래서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C++에서. 그게 장점이자 단점. 이렇게 쓰면은 코딩이 편하죠. 이런 거 안 해도 되니까. 그런데 단점은 뭐예요? 얘하고 얘가 코드상에 잘 구분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자바는 요 형태만 있다. 그러면 자바에서 요거는 n을 전달하는데 원시 타입을 전달하는 거죠. 원시 타입 어떻게? call by value로 전달한 거예요. 뭐야? 이 얘기고. 이거는 뭐 내가 그림 안 그려놨는데 이해되는 거죠. 아까 얘랑 똑같은 형태니까. 여기서 n이 0, 0이 가고 b 1에도 n 값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저 call by value예요. 이쪽은 자 메인에서 S에서 얘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자바는 이 스택에는 뭐만 존재한다? 원시 타입 아니면 참조 타입. 주소만 존재를 해요. 그리고 실제 객체들은 다 동쪽 생기기 때문에 어디가 있어요? 힙에 가 있어요. 그럼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setName 홍길동 하면 요 객체의 이름이 이제 홍길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F로 전달이 됐어요. 그럼 메인이 안 끝났으니까 요 스택 공간은 그대로 있겠죠. 있는 상태에서 F로 가는데 뭐가 전달되는가? 콜바이 밸류니까. 요 값이 여기로 복사되는 거예요. 그럼 얘도 똑같은 데를 이제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서 setName 성춘향 하면 어떻게 돼? 뭐가 바뀌어? 이게 바뀌겠죠. 끝나고 나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제 call by value인데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참조 타입이 call by value로 전달됐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차이점을 우리는 이렇게 인식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얘는 확실히 call by value입니다. 왜? 이거 한번 또 보세요. 자, F에서 홍길동, 성춘향 두 개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수업이라는 함수를 불렀습니다. 수업. 그러면 수업이 만들어지겠고 두 개가 값이 복사돼서 가리키겠죠. 근데 안에서 템프 만들어서 뭐 이렇게 해서 지들끼리 막 했어. 그거는 여기에 영향을 줘, 안 줘요? 영향 안 줘요. 그게 뭐예요? 왜 그래? call by value예요. 그런데 요거 수업 네임을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복사가 됐죠. 요 값이 복사됐어요. 그래서 템프에 홍길동이라는 걸 복사해 놓고 그 다음에 set name에서 요 S1의 이름을 S2의 이름으로 바꿔요. 그러면 성춘향이 가리킬 테고 뭐 이게 바뀌겠죠. 복잡한데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둘 다 무슨 형태예요? 둘 다 call by value예요. 근데 확실한 건 요 함수에서 자바에서는 요 값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다른 함수에 있는 데이터, 다른 함수 스택에 있는 데이터는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자바에는 있다, 없다? 없어요. 왜? call by value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거 하나, 사실 하나.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참조 타입이 call by value로 전달됐을 때의 그 느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거. 왜냐하면은 요 같이 가리킨 애들 여기를 바꿔놓으면 요거는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얘가 그 바뀐 거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이거 바꿔봤자 여기서 출력해만 여전히 수준 1은 홍길동이고 수준 2는 성춘향이에요. 근데 이 두 번째 수업 네임하고 나면은 수준 1의 이름은 성춘향이고 얘는 홍길동이 된다. 그래서 자바에서 값 전화 방식만으로 효과의 프로그램이 가능한 이유는 원시 타입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을 객체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의 장점은 문법이 단순하다. 우리는 하나만 우리 뭐 고민할 겨울이 없는 거야. call by value밖에 없어요. 근데 C++와 같이 컨스트 수식어를 사용하여 참조 타입의 조작을 제한할 수는 없게 해놨어요. 이게 조금 미스테리야. 내 입장에서. 강건성을 그렇게 중요시한 자바가 왜 컨스트는 도입을 안 했을까? 근데 여러분 여기다가 쓰면 안 되고 이런 거를 만약 자바에 도입하고 싶다. 그러면 해줘야 되는 게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 요거를 도입하고 싶어. 되게 마음에 들어, 이 강건성. 내 함수에 A를 주는데, 이 A는 그냥 열람만 하지, 수정하지 마.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런데 이렇게 하려 그러면, 뭐가 하나 더 해야 돼? 뭐가 하나 더 있어야 될까? 이렇게 했을 때 이제 C++ 같은 데에서는 이용해서 이런 함수들을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함수들을 얘가 이 A라는 참조 변수하고 다 부를 수 있어요? 아니면 못 불러요? 불러요? 못 불러요? 못 부르죠. 뭐만 부를 수 있어요? 컨스트 한 애들만 부를 수 있어요. 즉 우리가 이렇게 클래스에서 이런 void, foo 이런 걸 만들 때 또 C++처럼 여기다 뭘 넣어줄 수 있어야 돼. 컨스트를 또 쓸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는 세트로 돌아다녀야 돼요. 얘만 넣으면 아주 간단히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넣지 그런데 얘를 넣으려면 이게 같이 또 따라와야 돼. 그런데 이제 그게 번거로웠는지 이제 컨스트를 도입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자바에서는. 그리고 값의 반환. 반환도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뭘로? 콜 바이 밸류로만 반환이 되는 거예요. 콜 바이 밸류. 근데 콜 바이 밸류로 자바에서 반환되지만 자바에서 반환할 수 있는 건 뭐예요? int foo 이렇게 만들 수 있고 a foo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럼 이 둘 다 얘는 반환할 때 뭐가 반환돼요? 원시타입이 반환되겠죠. 얘는 이렇게 반환할 때 뭐가 반환돼? 객체가 통으로 오는 게 아니라 뭐만? 주소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반환이 무거워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쓰는 애도 반환하더라도 여기서 만들어진 new A한 이 객체는 뭐예요? 동쪽으로 만들어진 애니까 반환해도 문제가 없어요. C 같은 데서는 A, fu, A 하면 이거 되게 무겁죠? 이렇게 하면 또 안 되죠. C에서는. 그렇죠? 지역 변수를 이렇게 스택에 있는 애를 주소로 반환해 줄 수 없잖아. 왜? 함수 끝나면 없어지니까. 근데 자바에서는 항상 반환도 뭐만 있어요? 여기에 뭐 포인터 뭐 이런 게 없어. 자바는. 다 그냥 이렇게야. 하나는 원시 타입, 하나는 참조 타입이에요. 근데 요거 반환해봤자 무겁지가 않아. 왜? 얘는 원래 무거운 애가 아닌 거고 얘는 참조 타입이니까 주소만 반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인자의 전달도 콜 바이 밸류밖에 없고 메소드의 반환도 뭐밖에 없어요? 콜 바이 밸류. 그 자체들이 다 무겁지가 않다. 뭘 전달하든 간에. 전달할 수 있는 것도 원시 타입하고 참조 타입밖에 없고 반환하는 것도 원시 타입, 참조 타입이고 즉 끼케야 가장 큰 게 뭘까? 하나의 변수가 가장 큰 게 뭘까? 가장 큰 게 뭘까? 뭐가 가장 클까? 자바에서 던지거나 반환할 때 가장 큰 거. 더블이에요. 더블. 맞다? 롱 똑같네. 아닌가? 그쵸? 롱하고 더블이 똑같네. 어? 둘 다 8바이트? 8바이트네. 둘 다 똑같이 8바이트. 그거 말고 더 큰 게 어딨어? 보통 참조 타입은 8바이트까지 안 갈 거예요. 주소니까. 4바이트로도 충분히 아마 될 거예요. 8바이트. 야, 끼키야. 근데 C 같은 데서는 이런 애 하면 막 어마어마한 큰 것도 반환되죠. 그렇죠? C에서는 이런 거 돼. struct A 해가지고 여기 int n 만 해놓고 A에 return A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복사할 때 만 곱하기 4 그만큼의 데이터 복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하고 말지. 저것 때문에 시간 다 가죠. 그렇죠? 이게 돼요. 근데 자바에서는 절대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C에서도 이렇게 하면은 이 프로그램 잘 못하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반환하면 안 되죠. 너무 무거우니까.